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의 첫 번째 이야기는 정형화된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익숙하시죠? 작년에 루브르를 갔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위대한 미술 작품 때문에 인상적이었던 게 아니고요. 저 작품을 보려고 저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앞에 몇십 명이 줄 서 있고요. 정말 이렇게 가보면 유리로 막혀 있고 한 2m 떨어져서 사진을 찍게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상이 불가능해요. 근데도 이제 줄을 쫙 서 있죠. 왜? 내가 지금 루브르 왔다. 내가 지금 모나리자 앞에 사진 찍었다. 그래서 저는 저 줄을 쓰지 않았고요. 저렇게 줄 서 있는 사람 뒤에서 사람들을 찍고 왔어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근데 자,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순하게 다빈치의 작품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서양 미술사를 대표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 거, 그렇죠?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나리자가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저 작품이 왜 대단할까요? 하면 여기서 이제 시선을 피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저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체계적인 미술사 공부를 하지 않은 입장에선 봤었을 때 그냥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이때 동의해 주세요. 왜냐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술사에서의 저 가치를 부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제일 처음에 미술을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 그림이 크고 막 장대하고 화려하고 혹은 자극적이고 그런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여인이 지금 웃고 있는 건지 안 웃고 있는 건지. 근데 하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모나리자라는 작품은 원래 유명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1930년대까지. 이 작품이 유명해진 이유는 도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1930년대 때 실제로 이 작품이 갑자기 사라져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신문이 제일 처음 발명이 될 때고 도난 당해서 한 3개월 정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다빈치의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 더라까지는 이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빈치가 그린 작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빈치의 작품이다라고 하면 다 마스터피스인 건 인정을 하지만 이 작품이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았는데 3개월간 이제 도난당한 상태에서 다시 처음 유럽에서 신문이 나오니까 신문에서 계속 이 작품을 막 이제 인쇄를 해서 언론에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입장에선 사실은 이 작품의 이 도난 사건이 워낙 커지게 되니까 신문을 보면서 이런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3개월 만에 체포가 됩니다. 체포됐던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원래 이 다빈치 작품이 그러니까 다빈치가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피치 미술관에 있어야 되는 게 지금 프랑스에 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우피치 미술관에 갖다 놓겠다라고 하면서 도난을 했던 거니까 사건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얘기 지금 들어보셨어요?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모나리자가 왜 유명해? 솔직히 난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이 말이 좀 불편하면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그림인지 설명해 주세요라고 물어보면 보통 저 알뜰말뜻한 뭐 미소가 어떻고 뭐 옷자락의 모양이 어떻고 그런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나 역사적 기준으로 따졌었을 때는 도난 사건이 없었으면 저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 작품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깨죠, 그렇죠? 네, 좀 깨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 하나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도 익숙하시죠? 이건 아마 더 익숙하실 거예요. 고려청자.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기다. 인정하시죠? 네, 뭐 이거 부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중국의 송나라 때 순수청자가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도 고려 중기가 되면 중국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 기술을 배워와서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중국에선 순수한 단세개 청자를 만들었다라면 은입사 기술, 아마 과거 언젠가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표면을 이렇게 파서 문양을 새기고 그 안에 다른 흙을 채워서 구원했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고려 청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청자다, 혹은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기다, 이렇게 말해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 청자는 언제부터 유행을 했을까요? 이것도 낯설 거예요. 이런 질문을 잘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되게 놀랍게도 조선 후기 때 이덕무나 정약용 같은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기록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내가 친구 집을 갔는데 친구 집에 청색에 희한하게 생긴 도자기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단하다, 위대하다, 아름답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야, 진짜 신기해, 이상해, 야, 쇼킹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 후기까지만 하더라도 고려 청자는 인기가 없다는 걸 넘어서서 관심이 없는 도자기였다는 거죠.
왜냐? 조선 전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백자가 유행하게 되고 백자 위에다 청화백자로 해서 청색의 문양을 새겼죠. 그러면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조선 왕조 500년간 잊혀졌던 도자기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세상에 알려지면서 한국을 대표로 하는 도자기가 된 거예요. 더 궁금해지죠? 이거 누가 유행시켰냐? 이토 히로부미가 유행시켰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누군지 알죠? 예, 갑자기 표정들이 당황스러워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근대적인 어떤 예술관, 근대적인 박물관 운영 방식 같은 건 서양에서 생겼잖아요. 그거를 가장 먼저 따라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서양과 같은 근대화를 이루겠다는 게 굉장히 관심이 높았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본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하는데 조선에 아주 대단한 도자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나 데라우치 마사타케 같은 조선을 침략하고 지배했었던 이 지도자들이 청자에 일찍부터 주목을 하게 되고, 일본의 박물학자나 일본의 미학자들이 고려 청자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자기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게 현재까지 유명해진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아가 아니라 약간 불쾌해지지 않나요? 이 얘기해 주시면 사람들이 좀 당황스러워요. 잠깐 이거 내가 지금 좋아해도 되나? 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튼간에 중요한 사실은 고려 청자가 원래 예술적이지 않았단 말이 아니라 고려 청자가 현재 이렇게 다시 부활해서 유명해지게 된 베이스에는 일제강점기라는 서양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대적인 박물관의 개념이 일본을 통해서 굴절해서 들어와서 이게 우리의 어떤 것으로 재발견이 되는 독특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 못 들어보셨죠? 그리고 솔직히 약간 불쾌한 부분도 좀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 에이 그냥 우리가 좀 했으면 좋은데,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아시죠? 다랑아리. 이게 최근에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많이 팝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달멍 때린다고 해서 작은 걸 구매해서 집에다 이렇게 탁 이렇게 놓고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기분 좋아하신다고. 그리고 최근에 그 동계올림픽 때 그 성화봉송 할 때도 저 모양을 썼고, 얘를 보고 있으면 그냥 순박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그 조선의 하얀색 멋 같은 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엔 저게 생각보다 다랑아리 도저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상아를 나눠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위아래 짝을 만들어서 이렇게 껴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규모가 큰데, 다랑아리, 최근에 다랑아리 하면 익숙해졌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랑아리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만약 여기서 답변을 하시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다랑아리는 조선 후기 때 유행을 했어요. 숙종, 저기 영조, 정조 뭐 요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막 이순재 할아버지 이렇게 떠오르지 않나요? 이서진 씨. 아, 이런 개그는 치지 말아야 되고요. 여튼간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 시기 때 집중적으로 다랑아리가 등장을 해요. 등장하는데 다랑아리가 현재 남아있는 게 한 250점? 많지 않아요. 그리고 왜 만들어졌는지, 왜 등장했는지, 왜 유행했는지, 이게 왜 사라졌는지 하나도 몰라요. 현재까지 연구가 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밝혀진 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화백자가 유행할 때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화려한 색감을 자랑하는 보석 도자기가 유행을 할 때예요. 그런 때에 이 도자기가 갑자기 나왔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얀색 백자니까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드는데 저거를 만들었는데 항아리를 썼다? 항아리 뭔지 아시죠? 장 담그는 거.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보면 실제 규모가 되게 크거든요. 그럼 이거를 집에다가 관상용으로 뒀다? 우리나라 한옥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거를 마루에 둔다? 되게 보기 불편할 거예요. 현재 전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저걸 보면서 한국에 미하면서 즐기고 있어요. 근데 그 깊이 있는 의미를 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세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따져보면 모나리자, 고려청자, 다랑아리 진짜 익숙하죠. 익숙한데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한 건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유행했을까요? 왜 이게 유명할까요?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되게 단순한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아마 낯설실 거예요. 왜냐? 이런 질문들을 거의 우리 사회에서 안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무엇인가 어떤 게 유명해지고 유행세를 타게 돼버리면 그러고 나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더더더 질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감상을 느끼는 거죠. 세계가 인정하는 도자기래. 모나리자 그 그림 정도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 다랑아리 좋잖아. 근데 사실 따져보면 이거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뻔한 생각을 반복하는 거에 불과한 거지, 내가 느끼거나 내가 누리거나 혹은 우리가 새롭게 재해석을 해서 새롭게 활용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이야기, 역사 공부의 중요한 힘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역사학적 분석 방식인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유명해졌냐, 왜 유명해졌냐, 어떤 의미인가 따지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틀거리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세요? 네. 그런 부분에서 역사 공부가 의미가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의 실예로서 임시정부 이야기를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익숙하죠? 물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유명한 사진을 보면서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너무 드자비를 이렇게 어떤 연예인이 막 사람 못 알아보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막 공격하고, 너무 어떤 그런 이 어떤 사실 유무를 갖고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불쾌한데, 여튼 뒤에 나오신 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도산 안창호입니다. 도산 안창호는 다 아시죠? 근데 제가 이제 반대로 또 물어볼게요. 물어보면 다 긴장한다고 그랬죠? 도산 안창호라는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도산 안창호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하면 사람들이 막상 답변을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유명은 한데 딱 떠오르는 건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이게 되게 안 좋은 암기 교육의 폐해인데 역사 공부를 랭킹 순위로 합니다. 자, 유명한 독립운동가 김구, 주석, 임시정부 주석이었죠. 이승만, 임시정부 대통령이었죠. 즉 단체 장이었어요. 혹은 업적으로 보게 되면 안중근 의사, 제일 유명하죠. 이토를 저격했죠. 윤봉길 의사, 홍코공원에 폭탄을 던졌죠. 이봉창 의사, 천황을 폭살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죠. 반대로 얘기할까요? 만약에 이봉창 의사가 도쿄에서 천황 폭살을 성공했으면 아마 오늘날 우리나라에선 이봉창 의사 의거일이 국경일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는 순서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되게 나쁜 버릇이고 이게 암기 교육의 폐해인데, 근데 도산 안창호가 이승만, 김구, 안중근, 윤봉길만 못한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딱 따지면 대표적인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이 사람의 업적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단 도산 안창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든 사람입니다. 임시정부 대통령이나 주석이나 대표를 역임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자금을 모금해 와서 정부를 만들었던 사람은 안창호였어요. 미주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자금 모집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높은 직위를 맡지 않았는가 본다면 미주 지역의 라이벌은 이승만이었거든요. 왜냐면 독립운동을 하더라도 독립운동 자금과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를 기반으로 했었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했었기 때문에 미주 지역의 경쟁자예요. 근데 임시정부 누가 만들었다고요? 안창호가 거의 주도했거든요. 3.1운동 이후에 실제로 만들어진 정부는 3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 있었던 한성정부가 하나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하이 임시정부가 하나 있고, 연해주 지역의 노령 임시정부라고 해서 대한국민의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크게 조직으로 3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1운동 여파 속에서 정부가 3개가 만들어지니까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면 정부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약 5개월간의 통합 작업을 주도했던 사람이 안창호고, 그리고 상하이에서 정부도 돈이 있어야지 운영이 되잖아요. 자금을 마련했던 사람도 도산 안창호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여러분 알다시피 안창호가 아니라 이승만이 됐죠. 왜 그러냐? 이분이 거의 다 모든 걸 주도하다 보니까 주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주도했으니까 네가 대통령 되려고 하지? 이런 얘기가 사람 사이에서 꼭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 첫째, 안창호의 생각은 일단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강력한 연대를 만드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헤드가 된다는 것이 문제를 일으킬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거부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1운동은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진행됐다. 이 들어보신 적 있죠? 무슨 얘기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이제 식민지들을 해방시켜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제국주의 체제 좀 끝내자 이런 제안을 처음 했거든요. 그거에 굉장히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윌슨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었거든요. 근데 프린스턴 대학에서 한국인 최초로, 이 당시 뭐 조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찌됐건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외교로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이 조직을 다 만들었더라도 가장 좀 적합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나의 라이벌이지만 그래도 이승만이 맞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꾸려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도선안창호는 첫째, 자금을 잘 모집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실사구시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죠. 두 번째, 본인이 주도했지만 더 큰 통합을 위해서 본인이 사실상 많은 것을 양보했죠. 이게 뭐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화와 소통과 양보의 리더십인 거죠. 마지막 그 정점은 자기 라이벌에게 대통령직을 줬다. 이건 사실은 일반인이 하기 쉬운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도선안창호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언제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의 배경에는 바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후를 따지더라도 신민회란 단체를 만들면서도 우리나라 최초로 왕조가 아니라 공화정,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걸 주장했었던 리더이기도 했고요. 사회주의 진영이 등장하니까 민족을 해방한다는 측면에선 방향이 같기 때문에 연대해서 싸울 수 있다. 이런 길을 열었던 것도 역시 도선안창호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소통과 어떤 그런 타협의 상징적인 인물. 그러면서도 굉장히 자금 모집도 잘하시고 현실적인 방향안도 잘 냈던 사람. 존경할 만하죠. 존경할 만하죠. 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임시정부 이야기하기 전에 안창호 선생님 먼저 말씀드린 건 바로 이런 역사 속의 인물을 분석하다 보면 오늘 우리랑 반복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공감해 줄 수 있는 배경은 뭡니까?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혹은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특별히 격렬히 반응하시네요. 네. 남편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뭐 이런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가정 안의 문제도 있고 또 조직 안에서 특히 이제 조직의 장이나 리더들이 너무나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전체로 국가를 보더라도 대통령, 국무총 이렇게 나라 돌아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순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여러 문제의식을 갖고 있듯이 과거를 살펴보면 과거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참 기쁘게도 조선이 망했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현재 대한민국의 전신인 임시정부가 창립되는 단계에서의 가장 중요했던 리더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았다.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름 역사 좀 재밌어지고 있지 않나요? 네. 자,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갈게요. 자.